20대 국회가 2차 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향후 지도체제를 놓고 표류 중인 통합당은 결국 비대위 출범 문제는 차기 원내대표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최창렬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과 엊그제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8명의 사망, 그리고 10여 명이 부상하는 그런 큰 화재 참사가 났습니다. 매번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났는데요. 유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다른 여당, 정부, 야당까지 해서 안전대책 강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안전사고가 워낙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인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특히 이천 물류창고 여기는 그 창고가 많은데요. 오며 가며 이제 보시다 보면 그 창고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쪽 도로 이제 다니다 보면 여전히 이번에도 이제 그 지난번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예. 그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레탄인가 그걸 이제 단열재로 쓰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적됐던 건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고 또 시공사가 그 묵살했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위험 경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이걸 막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 현장에서는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은 얘기가 항상 반복됩니다만 이런 사고가 터진 이후에 이걸 완전히 정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묵살했다든지 그 규정을 어겼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엄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모든 게 이제 수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본 논리가 작동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되는 거라서 공사기간 단축하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본이 그리고 이제 수익 이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죠. 문제가 안 나면 괜찮은데 나고 나면 항상 이런 문제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강화된 안전 대책이 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단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더 만들고 강화시키고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 정부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특히 2017년도 12월 제천에 있었던 그 대형 화재 사건 그리고 또 2018년 1월에 있었던 세종병원에서의 참사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불감증은 적폐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거는 일종의 아마도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인리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강행 처리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오늘 뉴스에서 접했는데요. 안전수칙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보도를 봤어요. 결국은 이거는 인간 생명과 관련된 거.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대 정신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는 안전과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당국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이고 아주 강도 높은 나름대로의 그런 조치가 좀 강구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이제 사고 직후에 이런 큰 일을 당하는 분들의 유가족들은 유로하는 건 당연하겠죠. 여야 정치권도 현장에 가요, 사실은. 관련 부처 장관도 가고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촘촘하지 않고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문화와도 연관이 있어요. 사회적 문화와 관련돼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또 우리는 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을
정해진 시간보다도 단축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국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배정계획안 특별법 오늘 임시국회를 통해 심의 의결 오전에 됐습니다. 이게 예. 이제 13일부터 아마 이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되고 선택 방법도 다양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그래서 이 긴급이란 말이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회가 사수 변경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쭉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교수님께서? 글쎄요, 긴급이라 이 이제 재난지원금의 특징이 긴급하게 지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워낙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니까. 그리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어요. 이런 성격의 돈은 말이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의 어떤 피폐와 이런 게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긴급하고 대단히 절박한 건데 의견이 많이 달랐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 이제 하위 70%에게만 준다, %에게만.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기준의 문제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여야 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상당히 엇박자가 있었죠. 예. 정부는 예. 재정 건전성 때문에 좀 이 엇박자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이 났어요. 2차 추경이 통과됐는데 이 문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기부 문제. 예.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지금 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 이제 우리가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했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이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호평을 받았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줬던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이제 기부를 만약에 강요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뭐 이제 공무원들 뭐 몇 급 이상은 다 뭐 이렇게 다 기부해라.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건 강요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가 대단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연대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부도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관주도의 캠페인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이 정책도 그렇고 이 운동이 대단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긴급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지급 이후의 효과성에 대해서 더 강조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이분들이 과연 지급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런 표현하면은 뭐지만 뭐 용을 쓰니까 깡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 또 나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이제 추경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사용을 해서 소기의 목적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아주 촘촘하게 나름대로 정교하게 이거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지급이 됐으니까 이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막연할 거라고 봐요.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그 기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관제 기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자발적인 기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기부라는 것은 강제가 되면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물론 저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라는 것에 대해서 기부 릴레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뭐 국민들의 뭐 높은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부 릴레이 한다고 얘기지만 그냥 있으면 우리 국민들 참 높은 시민 의식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와서 그냥 완전한 통제, 국가 통제 방식을 했지만 우리는 자발적인 형식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 특히 대구 같은 경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뭐 기부 릴레이 하자, 뭐 하자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국민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발적 기부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아주 긍정적인 건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부를 하지 않고 기부가 절대 뭐 부정적이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일단 이 정책의 목표가 이 소비 진작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 내수 진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수출에 의존한 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보다. 어쨌든 소비가 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일정한 지역이나 거기 반드시 쓰게 해라. 일정한 기간까지 다 쓰게 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골목 상권이 돌게끔 하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기부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이 기부금 가지고 이제 고용보험에 충당한다고 하는 거니까 기부도 물론 중요한 정책 목표이긴 합니다만 네. 돈이 돌게 해서 골목 상권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걷어가는 쪽으로만 신경 쓰면은 이 정책의 효과가 의외로 반감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기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돈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예. 드립니다.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2차 추경안은 통과됐습니다. 자, 20대 국회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느냐? 아니다.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인상 국회의장도 그 이야기를 좀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국민 개헌 발안제 이거 이미 올라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데 20대 국회 다 끝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여는 부분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본회의가 이번 20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못 여는 건 아닙니다. 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사안이 대단히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글쎄 5월 29일 날 끝나고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다음 국회를 일단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선자들은 아직 의원 신분은 아니고 낙선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의원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른 이런 긴박한 추경 같은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개헌 발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시급하게 막 서둘 건 아니지 않는가. 뭐 의미는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워낙 여야 간에도 이건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20대 국회 의석하고 21대 국회 의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21대 국회에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 얼마나만큼 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야당은 어떻게 또 반발을 할 건가 참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 같은 경우 이제 국민 발의안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2개월의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5월 8일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개헌과 같은 이 중요한 사항을 무슨 뭐 이거 땡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1대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권력 부조 형태만이 아니라요. 지금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 얘기도 나오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생명권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2018년도 국회 개헌 특위에서 1년 동안 참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정말 강도 높은 나름대로의 그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뭐 흐지부지해졌잖아요.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주 차분하게 어쨌든 간에 이 개헌과 관련 87년 체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는 뭐 불가피할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두 가지 면에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개헌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표를 얻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나가서 이 개헌이라는 거는 꼭 내 임기 중에 끝낸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사회적 동의와 그리고 나가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이제 개헌이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있었던 건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더 나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헌만이 아니라요. 이러한 권력구조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묶어서 통합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 따로따로 돌고 있거든요. 선거제도 개혁은 막판에 하고 또 정당법은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국회법은 또 새 국회 들어오면 뭐 국회의장이 주도해서 뭐 국회 개혁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보다는 정말 큰 틀 속에서 21세기에 우리 국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고 좀 종합적 시각에서 개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두고 굉장히 혼선을 겪었던 통합당이 결국에는 원내대표부터 먼저 뽑기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뽑히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당 지도부도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정도 원내대표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통합당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새 지도부가 구성돼야지 돼요. 이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예. 워낙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을 두고 물론 의결은 됐습니다만 그 임기 문제 때문에 사실 부결된 거나 사실상 부결된 거고 또 사실상 의결된 거고 막 이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도부가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다 낙선했잖아요. 사실. 새 지도부를 뽑고 새 원내대표가 이제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것인데 글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일지 당내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설령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상당한 충격 여포를 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근데 과연 지금 계속 지금까지의 당내 당선자들이라든지 또 중진들의 반응을 보면은 과연 리더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또 자꾸만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통합당이 왜 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은 통합당의 그런 절박한 문제의식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시대 정치인과 민의에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인민주권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저는 이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 내부의 어떤 뭐 이른바 우리가 반공주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에 맹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국민들의 그 심판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이 보수가 좀 보수의 귀환이랄까 생환 이런 표현 좀 쓰고 싶은데 예. 보수가 생환해야 돼요. 지금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사실상의 사망 선고거든요. 그 안에 보수 안에 지금 좀 수구적인 세력, 냉전적인 세력도 있고 또 지금 합리적인 보수 중도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 그래서 정말 같이 갈 수 없으면요 헤어진 다음에 다시 합칠 수도 있어요. 합친다는 게 무슨 기계적인 선거공학적인 그러한 연대나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말이죠. 정치도 그래서 정말 보수가 새 살이 돋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한 문제식이 있다면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그 비대위가 어느 비대위가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출범한다. 그럼 또다시 과거처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을지 또 김종인 비대위가 모든 의원들 또 당선인 포함해서 이게 과연 수용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뭐 지금 과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그 지금 안개 속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지도부는 뇌세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5월 7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좀 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다음 차기 지도부에게 위임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실은 29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대충 비대위의 임기를 1년 정도로 하고 전국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자라는 거를 합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분이 원내대표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임기 1년의 비대위, 임기 1년이라면 내년 한 3월 달까지의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김종인 비대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도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임기와 권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당 중진들 중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이제 새 지도부가 누구로 선출되고 임기를 얼만큼 주느냐라는 것이 다음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 교수님께 어떠세요?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중진들의 김종인 비대위 반대 어떤 그런 여론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이 나중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도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지금 이제 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보수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보다는
자신의 향후 정책 입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번에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김정인 비대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 평가를 했거든요. 긍정적 전망을 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향후 이제 당권이라든지 뭐 대권과 관련되는 거겠죠. 자신의 정책 입지와 관련되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외부적인 충격 요법에 의해서 뭔가 바꾸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대단히 강력한 그 라이벌을 느낄 수 있어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만약 된다면 그분이 대권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 너무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향후 그러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정숙 당선인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죠. 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죠.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혹도 지금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본인은 뭐 계속 안 물러나겠다, 자진 사퇴는 없다 하니까요. 제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명 결정만이 아니라 고발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저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의 그 행보를 보면은요.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19번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직이 굉장히 그 장관급으로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1월 달에 선임되고 나서 40일 만에 그 자리를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혹시 뒤에서 누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과감하게 그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놓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번 그 21대 국회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각 정당들의 비례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면 이거는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비례대표에 선정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말이죠. 또 지금 나가서는 무슨 뭐 일부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은 빨리 제명을 해가지고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건 완전히 떴다방 수준으로 지금 비례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례대표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분들이 과연 국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하튼 간에 양정숙 당선자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사퇴하고 그리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응당의 그 처분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은 이제 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더불어시민당에서 검증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사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권유했지만 버텼기 때문에 할 수 없.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뒤에서 강력한 사람이 서포팅하는 게 아니냐,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사과 차원이 아니다. 진작 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천받고 위원 선임되고 또 공천받고 이런 식의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 대변인이 나와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 또는 지난번 공천 과정 속에서 공천을 담당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해야지만이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전 이게 지금 이제 20대 국회니까 저분은 이제 20대 국회 이제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당에서 제명했잖아요. 지금 제명하고 고발까지 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당에서 제명해도 비례대표 의원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분이 뭐 당에서 제명하고 안 하고에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 그래서 새 국회가 열리면 정말 민주당에서 책임을 느낀다면 사과도 했잖아요. 어쨌든 대변인 사과지만 사과는 했어요. 사과도 하고 고발까지 한 이런 상황이라면 저분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물론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고발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지금 뭐 차명거래 의혹,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도 있고 또 세금 탈루 의혹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 의혹 자체만으로도 적어도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뭐 별개 문제를 하더라도 말이죠.
부적격이죠. 부적격이니까 제명한 거 아닙니까? 제명해봐야 지금 뭐 우리 법상으로 선거법상, 정당법상 유지하니까 국회의원직으로. 그래서 예. 새 국회가 열리면 예. 정말 민주당이 이런 분은 정말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새 국회가 열려서 근데 국회 차원의 윤리위를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라. 그래야지 이 새 국회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이고 여러 지금 뭐 김 교수 말씀도 있었지만 이번 정당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위성 정당들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표출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 사건을 적당히 넘기느냐 아니면 정말 철저히 규명해가지고 의원직까지도 제명할 수 있느냐 새 국회에서 그럼 국회 윤리위 차원이에요. 이건 당 차원이 아니고 그게 전 민주당이 거대 권력이 된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 그 총선 후에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또 다른 사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논란이었습니다. 예. 사퇴 후에 이제 공석이 됐고 내년 1년 정도 후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이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당헌 당규를 예를 들면서 후보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두관 의원은 후보를 내서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들이 이걸 선택을 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에 보세요? 따라서 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당의 당원 당규가 있잖아요. 부정부패나 중대한 잘못 등이라고 돼 있어요. 예. 부정부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정말 국민들 새로운 개혁의 동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내년 4월 아닙니까? 예. 그렇게 뭐 오래 남았다 오래 남고 짧게 남으면 이 상황을 국민의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름의 논리는 있는데 글쎄 그건 너무 좀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의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예. 다른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후보 내야죠. 당연히 정당이. 그 부산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사안이 워낙 중대한 것이고 2018년도에 미투 논란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어요. 그런 거를 본다면 박주민 의원의 말씀에 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하다 보시나요? 앞으로 1년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상황은 많이 변화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저는 지금 후보 공천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 전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오거돈 시장은 잠적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것도 수석도 같이 좀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 쟁점은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잖아요. 만약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보 공천에 대한 문제보다도 성실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지금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단을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뭐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자, 거대 슈퍼 여당이 됐을 때 이해찬 당대표의 첫 마디가 뭐냐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지 이런 거 있을 때 유야무야 그냥 끝내고 나서 뭐 다음에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물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는 1년 후에 또다시 재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이 문제 사태의 본질과 관련돼 더 나아가서 안희정 지사 문제가 2018년 1월 달에 터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이런 것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서 나왔다는 거가 얼마나 민주당에서 곤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더욱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일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